(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운수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전범위 한국사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수업 굉장히 아쉽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현대사까지 나가면서 오늘 수업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5년에 2차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까지 제약당하며 통감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것을 을사늑약으로 배웠었지요. 을사늑약을 통해서 통감 정치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는 여기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이 통감부는 1910년에 뭐가 돼요? 그렇죠. 조선 총독부가 되는 것이죠. 1910년에 한일 강제합병, 병합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요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었던 모습을 무단통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력으로 강력하게 탄압했던 시기를 무단통치기라고 합니다. 무단통치기이다. 자, 그래서 1910년에 통감정치가 아니라 총독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데라우지 마사다케, 바로 초대 통감 이토히로부미 2대는 소네 아라스케, 그리고 3대는 데라우지 마사다케. 이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원래는 3대 통감이었었다가 1910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강제로 합병되는 거야. 학부 대신 이완용과, 그리고 이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한국과 일본을 강제로 합치는 것에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총독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총독부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거야. 총독 옆에 정무총감이랑 나라의 내정에 관여하는 정무총감과, 그리고 경찰의 업무를 보는 경무총감이 있었는데요. 이 경찰의 업무를 보는 경무총감이 대박이야. 왜냐면 경무총감이 나라 일을 하는 경찰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 대표인데 헌병 경찰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무단통치기에서는 헌병 경찰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12년에는 조선인 태용령까지 제정이 되었었다. 조선인을 때리기까지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선인들이 3명 이상만 모였어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은 누가 주도했다고? 모여있어도 혼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명분이 충분한 사람들, 종교인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죠. 자, 요쪽 바깥쪽에는요, 세계사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1910년대에 커다랬던 사건들을 이야기해보자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연합국가와 그리고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었고요. 연합국가로는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세르비아, 영국, 그리고 중도 참여했었던 미국까지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연합국가였고요. 근데 이 패전을 했었던 동맹국들을 보게 되면은, 동맹국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 근데 이 패전국들이 식민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돼.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민족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고? 스스로 자.
스스로가 결정한다 해서 민족 자결주의인 거야. 이게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거죠. 사실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1차와 2차를 체결했었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고, 그래서 이 영국이 승전국 안에 들어가잖아, 연합국가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연합국가에 해당은 해요. 그래서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바와 완전하게 일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되면서 3.1운동이 발발하게 된다. 자, 요때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게 된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외와 그리고 국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국외에는 만주, 길림에서 무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무력투쟁을 통해 가지고 일제감정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족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39명이 목소리를 모아서 무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YMCA 회관에서 일본인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28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어요.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다. 이 민족대표 33인은 다 종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종교인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야기했지, 조선인들이 3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너네 뭐 하는 게야? 하면서 이제 때리거나 탄압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 같은 곳들은 자연스럽게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 대표들도 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불교의 한용운, 천도교의 손병희 등등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민족대표 33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약속된 곳은요, 탑골공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과 시민이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민족 대표들은 혹시라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다칠까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고 자진해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민족 대표들 결국에는 이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게 되면서 이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에요. 정화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도시로 확산되고 농촌으로 확산된다. 1910년대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었어? 토지 조사 사업, 기한을 줄 테니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한부 신고제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기한 내에 신고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토지는 다 어떻게 했어? 강제로 몰수해 갔었죠. 그래서 그 토지들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조선총독부의 재정적인 기반이 되는 기구에다가 넘기게 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이 조선의 토지를 일본한테 싼 값에 팔아 넘겨서 우리나라 안에, 한반도 안에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때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야? 소장농이나 자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자영농들, 지주들이 제일 억울한 거야. 그 지주들 어디 있겠어요? 농촌에 있었겠죠. 그래서 3.1운동이 농촌으로 확산되는 계기에서 무역시위의 양상을 띄었다.
무력을 사용한 시위의 양상을 띄었었다. 아예 무력을 쓰지 않지는 않았다. 비무장 시위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1운동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일본은 우리의 이런 3.1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탄압하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교의 학살 사건 말씀드렸었죠. 자, 일본은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돼요. 아, 조선인들도 화나면 무섭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지? 아, 그래. 때로는 채찍을 줬으니 당근도 줘야겠구나 하면서 그래, 우리가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게 라고 하며 1920년대는 일명 문화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문화 통치기다. 자, 근데 이 문화 통치기는 여러분들도 느낌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말이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것이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펼친 정치였어요?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민족 분열 정치였습니다. 정책을 펼친다. 어떻게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펼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920년대 문화통치기가 시작된다. 3.1운동을 계기로. 자, 3.1운동은 두 가지의 영향이 있어, 얘들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고등부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3.1운동의 결과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만약에 3.1운동이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총괄하고 관할하는 기구가 따로 있었다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한양에 한성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성정부. 그리고 국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이 연해주 쪽에서는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배부해 드릴 이 손글씨 노트에도 같이 기재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연해주라 그랬었죠. 블라디보스톡 있는 쪽에 연해주 보이시죠? 여기 한반도 지도고요. 연해주를 보면은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우리의 정부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구나 라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게 되면 한반도가 여기 보이죠? 한반도 기준으로 옆쪽에 중국 보면은 뭐가 있어요? 상하이 보이시죠? 상하이에도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명 대임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영향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영향은 무엇이었냐면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뀐다는 거야. 방식이 무력을 사용해서 탄압했었던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말로는 이제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조금 커다랬던 사건들 또 국제 정세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무엇이었냐면 자, 여기 볼게요. 1922년에 새로운 신흥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예요. 세계 1차 대전의 승전국에 어느 나라 있었다 그랬지? 러시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었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1917년에 갑자기 돌연 전쟁에서 이탈해요. 왜 이탈을 했냐? 전쟁을 그만두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이야. 당시 러시아는 왕정이었어. 로마노프 왕정 시기였었는데 이 로마노프 왕정의 무능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전쟁을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래 전쟁을 그만둬 하면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2월 혁명과 10월 혁명, 이제 그레고리력에 의하면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공화정이 수립되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나라가 레닌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볼셰비키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끌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글자만 따면은 소련이 되는 것이죠. 소련이 되는 것이다. 자,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선생님, 근데 왜 새로운 신흥국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새로운 국가냐면 여기가 포인트야. 사회주의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국가에다가 도입시킨 게 처음이었었거든. 사회주의라는 것은 즉슨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못 먹고 못 살자가 중심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뭘 해야 된다? 노동을 해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생산을 해서 그걸 어떻게 똑같이 분배해 준다는 것이죠. 공동 생산, 그리고 공동 분배의 원칙. 두 번째는 국유화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도 산업기구들, 산업시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유하는 순간 자본가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 그런 이제 시설들은 국가에서 소유한다. 국유화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유재산을 부정했어요. 개인이 자산을 축적하면은 당연히 부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했었다. 이런 것을 국가 제도에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공동이서 생산해가지고 공동이서 생산한 것을 나라로 가지고 왔어. 나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나라 사람들이 개인이 사유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국유화를 한 다음에 분배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이윽고 경제가 몰락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러시아로 다시 돌아온 게 된 것이죠. 다시 볼게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널리 전파됐었던 시기야.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사상이 사회주의다. 1920년대부터는 민족운동이 이렇게 단일적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로 나뉘게 되는 시기가 1920년대. 그리고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와요.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된다. 이때 대공황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게? 주가가 폭락해버리는 미국이에요. 미국 하면은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표본적인 나라죠. 그치? 자유경제를 이제 이야기했었던 미국에서 갑자기 경제대공황이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지하다가도 야, 그래도 역시 사회주의인가? 하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들, 소련이란 나라가 더 치고 올라갔던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도 사회주의 국가? 소련처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자, 1920년대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도 나눠지게 된 거야. 어떻게 나눠졌다?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민족주의로 나눠져요.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근데 민족주의가 타협적이랑 비타협적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타협적, 비타협적.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일으켰었던 운동,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타협적 민족주의는 친일이야, 얘들아, 한마디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타협을 하는 거야, 일본이랑. 일본이랑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타협하면은 친일이죠. 자,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부를 축적하고 누구 하나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자, 문화 통치기에 어떤 큰 사업이 있었어요. 이때 1910년대 회사령이 제정되잖아. 그렇죠?
회사령이 제정된다. 자, 보면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토지를 다 몰수를 했었어요. 그쵸? 몰수를 한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토지를 몰수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헐값에다가 팔고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일본인 지주들한테 또 돈 주고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인 지주들이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는 일본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회사령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 회사령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총독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이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을 폐지하게 된다. 자, 그래서 회사령이 다시 폐지되면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신고만 하면 된단 말이야. 회사를 세우는 것을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후죽순 일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반도 안에 일본의 자본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 기업의, 한마디로 일본 경제가 훨씬 더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조선인의 것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슬로건을 내걸게 되면서 우리들의 물건을 장려하자,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게 된다.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했던 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었었고요. 대표적으로는 물산 장려회를 조직했었던 조만식 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산 장려 운동 같은 이런 민족 운동을, 경제 구국 운동을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를 하는데, 아니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이 물산 장려 운동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했을까? 맞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 어쨌든 우리가 우리 물건을 아끼고 우리 물건만 사면은 결국에 잘 사는 건 누구예요? 조선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 자본가들이 잘 사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산 장려 운동에는 또 부정적인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920년대 사회주의적 민족운동가와 그리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와 비타협적 독립운동가들이 조금 파가 나눠지게 돼요. 어른들이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점점 굳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커다랬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고종께서는 1919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식혜 한 잔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피부가 딱딱해 거뭇거뭇해지고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시더니 결국에는 옷을 잘라야 되는 처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독살설이 돌게 되는 거지. 고종께서 이제 망명정부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국외로 가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설이 돌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종께서 돌아가시니 이건 독살이다 해가지고 고종의 이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잖아. 그치? 이번엔 누가 돌아가셔요? 순종이 돌아가세요. 그죠? 순종, 고종의 아들이었었던 순종께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1926년에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제2의 독립운동, 제2의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큰 운동을 다시 한번 벌이자. 제2의 3.1운동이 되는 60만세 운동을 펼쳐보자 라고 했던 거야.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아, 요거는 순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구나. 순종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주도했던 세력들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3.1운동 같은 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이걸 안 거야.
아니, 고종 돌아가시고 나서 고종이 승하하시고 그렇게 조선인들 다 들고 일어서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피우더니 분명히 순종 승하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이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산되지는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 어른들도 이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야 비타협적 민족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면 어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학생들을 또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 이후에 지우개가 어딨지?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신간회. 자, 이 신간회는요, 여러분, 신간회는 봐봐.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힘을 합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회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